제가 오늘 발표드릴 강의의 제목은 Life and RNA라고 정해봤고요. 그 안내서에 이제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소개된 강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좀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생긴 것보다는 목소리가 좋다는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목소리 위주로 좀 들려드리고자 화면을 좀 끄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많은 표현이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죠. 인생이란 결국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B를 요 점 하나로 표현을 하고 D를 요 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하는 요 선 하나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이때 삼각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근데 이게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점을 표현하는 게 X와 Y 두 가지 변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여기 펼쳐지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3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3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이제 4개의 4차원의 변수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오늘 줌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삼각형의 연두색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파란색의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사시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분들도 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런 느낌의 표정이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냥 자기 느낌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을 생각하는데 나는 좀 이런 쪽의 모습에 가까워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약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네. 되게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했던 실수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어떤 꼬리표나 이름표를 붙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우리 하게 되는데 그 질문 자체는 답이 없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대화의 희열이라는 데 유시민 편에 나온 얘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삶이면 좋을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는 좀 자립한 삶이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에 충실한 노릇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또 더 성장해서 내가 리더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좀 더 좋은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이라면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참 좋은 인생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경제적 자립 문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아주 희귀한 동물들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지구의 어느 지역에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지역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의 족장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동물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그 족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절대로 그 동물을 잡지 못할 거라고, 이런 류의 얘기가 묻고 대답하는 게 몇 번 반복이 되고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걸 듣고 난 후에 이 부자가 한 일은요, 그 자리 장소로부터 아주 넓은 범위로 울타리를 조금씩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울타리를 조금씩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처음에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자가 매일매일 울타리를 치면서 그 중앙 지역에 먹이를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이 동물이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먹이를 건드리고 도망가고 또 건드리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한 일은 울타리를 점점 완성해 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문 하나만 남겨놓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먹이를 먹으러 들어온 날 그 문을 닫아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동물을 잡았어요. 잡게 된 거죠. 그럼 그 동물 입장에서 보면 왜 잡히게 된 걸까요?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찾아오기 위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주변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야.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소유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게 무소유는 아닌 거죠.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무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무소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냐? 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아주 느낌표 찍어가면서 강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이 세계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 중에 1974년도에 이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돈과 행복 사이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이 늘지 않더라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 봐, 돈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08년도쯤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야, 이거 내가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이스털린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2010년도에 아니야, 그거 아니고 연봉 7만 5천 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돈하고 행복은 비례해. 근데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행복감이 증가하는 게 멈춰. 즉 세츄레이션 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요. 맨 밑에 써 있지만 삶의 질과 행복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가면 삶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맛있는 걸 더 자주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의 행복감을 주는 거와는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적어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행복해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불행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력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냐?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은 불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나면 또 세상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행복이라는 것도 3요소가 있더라라는 걸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율감. 자율감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좀 더 중요한 문제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자율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유능감이죠. 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믿음. 이게 이제 유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관계성인데요. 요 그림에서 저 점 하나는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 두 분이 어느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연두색으로 보이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분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특징을 좀 잘 보면 일단은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모여 있다라는 특징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좀 비슷한 색깔이 모여 있죠. 그리고 대체로 네트워크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은 어떤 거였냐면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그거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내 행복감이 몇 퍼센트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표현된 값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값을 기억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어쨌든 행복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내 행복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율감,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 항목은 기억을 해두시면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역할에 충실한 노릇을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부모 노릇. 부모 노릇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인생은 네 거니 네 뜻을 마음껏 펼쳐봐라.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마음만 주는 것과 아이가 필요한 것에 일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모, 어느 쪽이 오를까요? 둘 다 해주는 쪽이 맞죠. 그죠? 예, 마음과 함께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맞고, 애 성적만 줘주는 부모 있죠. 예. 근데 그 성적보다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의 일상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죠.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그런 부모도 계시는 거죠. 어느 쪽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부모 노릇만큼 어려운 게 자식 노릇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적 공익광고협의회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구글에서 찾았는데 아빠 노릇은 100점인데 자식 노릇은 몇 점이냐라는 제목이 달려있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눈시울이 약간은 붉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식 노릇 나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질문이기도 하니까 그 질문에 저는 100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내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지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는 그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다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릇에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장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주고 계신가요? 네, 아마 다들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성장이라는 거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키가 요만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컨셉이나 상식, 내 편견 이런 것들이 저 빨간색의 담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내가 그대로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성장을 해서 그 너머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세상에 저런 하얀 부분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성장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분이 했다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도 모른다. 네, 성장이 없는 삶이라는 건 정말로 그냥 오래 생존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닌데 제목이 그냥 이 강의의 주제에 맞는 것 같아서 좀 따온 거고요. 사실은 옛날에 유시민 씨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보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타인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사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내놓는 자발성을 의미한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결국은 나랑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가 꿈꾸는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더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죠. 근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 대신에 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스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상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정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충분히 보스로서 그 집안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의존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스와 리더를 비교한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저 산꼭대기에 올라서 혼자 좋아하고 있는 분이 보스고 그 리더는 오른편에서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누구나 보스보다는 리더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 대한 말씀은 이 사진 보기만 해도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에겐 윤여정 선생님이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너무 이분들처럼 적어도 지금 여기서는 외적인 모습만 보이는 건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또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돈 얘기로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할 사람도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스리리치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갖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좋은 유산을 남기는 삶인데요. 또 돈이 나왔네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돈이나 집밖에 없을까? 그 이외에 다른 무언가는 없을까? 하는 고민인 겁니다. 뭐 유가증권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들을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좀 보면요. 정말로 요즘엔 이런 현실 점검류의 자료를 찾기가 너무 쉬워요. 구글에 키워드만 넣으면 자료가 한 무대기씩 나옵니다. 진짜로.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 날짜를 잘 보시면 이게 다 거진 다가 6월달 자료거든요. 여긴 날짜가 안 나왔네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물가는 6%까지 갔고 며칠 전에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 같은 날 한꺼번에 올라버렸죠. 그리고 증권 그토록 2년 동안 영끌에서 돈 다 박았는데 결국은 코스피 전망치 하향하고 신뢰성 갖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집값도 이제는 양극화가 돼서 다 오르던 시대는 끝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영업자들의 삶은 코로나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제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폭탄처럼 놓여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월급쟁이들이 분개한 일이 있었죠.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임금 올리지 말라고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월급쟁이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런 퍽퍽한 삶을 사는 직장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 2018년도 자료인데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일한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10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13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세 부분 다 합쳐보면은 한 75%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7.5명은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바쁘지가 않고 약간의 여유가 나한테 생기면 죄책감이 생겨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75.5%가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바쁘지 않거나 휴가를 쓸 때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높은 업무 강도와 끝없는 업무량, 고용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출근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는 게 맞을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넥타이를 안 메고 출근하기 때문에 타이를 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긴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동영상이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이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고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렇게 좀 바람직한 살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뒤에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 사이에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밑에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멋진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아래 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현실이
그러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꿀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수단이 있어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다면 그 수단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아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메이가 이 둘 사이의 갭을 이렇게 메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아메이가 저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 정확히 다는 아니더라도 대충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그 수단으로서 아메이를 고려하셨고, 그래서 로보틱 기요사키가 얘기한 직업의 4사분면, 여기서 1사분면에 있는 B 영역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열심히 알아보시거나 진행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을 있어서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점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고 낮음, 리스크가 높고 낮음. 그러면 여기도 이제 4사분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가 낮은 건 이미 시장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리스크는 높은데 수익률이 낮아요. 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죠. 결국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1사분면이랑 3사분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위쪽에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랑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낮은 경우를 아래 위로 배치를 해놓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대응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대응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투자가 사업가, 비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라고 써놨지만 밑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직업의 4사분면에서는 3사분면에 있는 자영업자와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임금 노동자가 2사분면에 있는 월급쟁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로 갈수록 자본을 투자하는 양이 많아지는 반면에 당연히 이익도 크고, 하지만 만약에 손해가 나면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법적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저희들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저수익률 저리스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아메이는 그거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라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리스크는 적어요. 하지만 수익률도 적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후에는 여전히 리스크는 적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로 변화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월급쟁이의 모습을 보면 월급쟁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저 그래프의 시작이 0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를 하자마자 일정 정도의 연봉 플러스인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회사에서의 수입의 증가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부분에는 그래서 저리스크, 저수익률이었는데 나중이 돼도 여전히 저리스크, 저수익률이고 정면이라는 때가 딱 되거나 아니면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수익률이 빵으로 떨어지는 저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에 익숙한 우리에게 아무리 아메이가 왼쪽과 같은 수입의 속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집, 차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고, 그다음에 특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자산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원번호인 거죠. 그리고 이 회원번호라는 무형자산의 특징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업설명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메이라는 수단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주 짧게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의 3요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3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감, 유능감,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메이 사업의 어떤 특징과 매칭이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자영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죠. 시스템 내에서. 그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행복의 3요소에 정확히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불행의 3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결정했는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경우,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감,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행복의 3요소가 불행의 3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문구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네, 정말 멋진 말인데요. 이 중에서 이 여유와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의 행복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꽤 오래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가 와이프인 배선희 사장한테 100만 원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본가 쪽에는 어머님 혼자 계시고 처가 쪽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낮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배선희 사장이 일정 금액에 들어있는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나와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 아버님에게 똑같은 금액이 든 봉투를 어머님 몰래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식사하고 돈을 드리고 그랬죠.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장인어른의 웃음이, 그날의 웃음이 제가 기억하는 웃음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만 원의 행복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 둘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큰 녀석은 7월 1일 날 유럽 여행 2달 간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은 9월인가 언젠가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선희 사장이 각각 그 친구들에게 30만 원씩을 줬어요.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겐 그게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 100만 원의 행복과 30만 원의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야, 그럼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결국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에게 그리고 저희 조카들에게 준 게 과연 돈뿐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의 꿈을 후원하는 제 마음을 드린 거죠. 네.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돈이라는 부분이 같이 결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꾸 돈 얘기하니까 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돌아버리겠다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돈 문제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걸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과 관련돼서는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는 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꿈이라는 단어를 자꾸 물어보죠. 아주 곤란할 정도로 물어보고 어떤 때는 써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들은 얘기 중에 초반에 듣는 얘기 중에 아메이의 어떤 이념이 있는데 그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문구로 표현된 거라는 얘기도 자꾸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딴 사람들이 좀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저 의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게 많아질수록 좀 더 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삶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그 삶이라는 걸 풀어서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김종규 사장님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직업의 4사분면이라는 저기를 통해서 보는 거, 야, 이쪽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저 1사분면 B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이런 거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현금흐름 4분면에 왼쪽 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더욱 관련이 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본질이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 번 곱씹어 보면 정말 놀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게 안 변하기 때문인 거죠.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런 것도 배워요.
합리와 비합리와 불합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합리는 익숙한 거예요. 우리한테 상식적인 거죠. 비합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불합리랑 헷갈리죠. 불합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업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절대 불합리한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의 상식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y = x의 그래프예요. 내가 인풋을 더 넣으면 아웃풋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프는 y = x제곱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지만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영역이 또 존재해요. 뭐냐면 놀랍게도 여기는 뭔가를 넣었는데 넣은 것보다 더 안 나오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네, 0.1을 넣었는데 0.01 나오고 0.5를 넣었는데 25 나오고 0.9를 넣었는데 8일밖에 안 나오는 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역을 어떤 다른 분은 낙담의 골짜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를 건너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 임계점을 넘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상식, 합리적인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따라서 성공을 하려면 실패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배우는 건 놀랍게도 성공과 실패가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선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걸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바시 열심히 강의도 보고 테드 이런 강의도 열심히 보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부 학습 중에 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시스템이라는 저 물웅덩이에 풍덩 넣을 수 있는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뭔가를 보는 거, 시청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견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 시스템이라는 건 구조화된 연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의 기회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비록 처음 했을 때 서툴러서 잘 못하고 또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험은 하지만 이 반복되는 연습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에메랄드가 되는 조건 잘 아실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가 저와 함께 사업하는 세 분이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달에 1000만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할 때 총 매출 3000만이 되면 에메랄드죠. 저게 6개월 이상 유지됐을 때. 근데 어느 달의 매출로만 보면은 3000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1500만, 500만 이렇게 다 더해서 3000만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위에 거는 에메랄드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거는 에메랄드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매출만으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몇 명의 성공한 사람들, 리더를 만들어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윈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 친구가 실직을 해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윈윈의 사업이 아니라면 손을 내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쓰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이게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하라고 많은 말씀을 듣게 돼요. 이거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내 고민이 위에 것만 머물러 있으면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핀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다라는 얘기를 리더 사장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보석핀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의 그런 노력들이 누군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복제되고 반복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업이 가지는 윈윈이라는 특성 플러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을 바꿔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촛불 하나로 시작했던 희망이 이렇게 여러 개의 희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날을 꼭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셨던 리더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내가 스스로 행한 것만 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스, 이 왼쪽 그림에 있는 보스처럼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은 것조차도 지시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이 사업 내에서는 복제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란 결국은 이미 그 스스로가 많은 것을 행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리더로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고, 하지만 리더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멋지게 나이 들어가기인데요. 이게 아침에 제가 먹는 겁니다. 프로틴을 물에 타 먹습니다. 근데 저것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바디킬을 넣고 유산균도 넣죠. 아미노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한꺼번에 젤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먹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만 먹는 거고요. 저녁에도 저걸 또 저만큼씩 먹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버 비치도 먹고요. 제가 한 번에 먹는 알약의 기술을 제가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쓰죠. 그리고 맨 아래,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주 제가 잘 애용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물 마시죠. 바람 쐬죠. 운동하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육체적인 기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메이 제품 많이 쓰시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는 적어도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조건은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꿈이죠. 제 꿈입니다. 제 첫 번째 꿈은 선택권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이 중에 목공은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껏 즐기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은,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파트너와 낮술하기, 이런 거 꼭 더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구경하거나 하는 것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거는 제가 저 수트를 입으면 저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런 수트를 한번 입어보고 싶고요. 이 자료를 원래 만들 때는 제 타겟 몸무게가 68kg라서 저 그림을 넣었는데 최근에 67kg로 바뀌었습니다. 67kg로 감량을 하면 배성희 사장이 10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2달 동안 꼭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4개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길 유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이라는 건 집, 뭐 주식, 돈, 금송아지 이런 거 남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제가 앞에서 물음표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회원번호, 성공을 추구하는 목표의식, 성장을 지향하는 마인드, 절대 긍정의 정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 진정 자유로운 삶을 직접 보여준 뒤에 이런 것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실 분들은 이런 면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많은 항목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낙담의 골짜기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내가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저 빨간 선, 직선처럼 그 선형적인 관계로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신수정 씨가 쓴 일의 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성공까지의 지루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다양한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에 맞는 목표들을 골라서 반드시 저 낙담의 골짜기를 빠른 시간 내에 건너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예, fail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네, 다시 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fail은 우리가 뭔가 실패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가장 밑단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믿었던 단계에서 가장 위에 성공이라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을 텐데, 하지만 내가 성공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부여잡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다시 해야죠. 전에 이진아 사장님이 강의해 주셨던 강의에서 사자와 가젤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생존을 걸고 뛰어야 하는 가젤의 절박함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기를 갖다 줘야 되는 책임감으로 뛰는 사자의 책임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C를 떠올릴 때가 됐습니다. 기회, 결단, 도전, 변화, 매력, 소비자, 추어블 칼슘, 확신, 현금, 창조, 챔피언, 체크인, 서로에 대한 격려, 그리고 축하, 그리고 기여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 중에서 C 중에 가장 중요한 C는 이제 뭔지 아시죠? 네, 초이스입니다. 네, 초이스를 옆구리에 끼시고 다시 나가셔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니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삶부터 좋은 유산을 남기는 삶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제가 굳이 말씀드린지 않았지만 넘어가는 글자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왼쪽에 있는 것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매치가 되는 거냐? 네, 제가 하나하나 매치를 좀 해봤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삶은 수동수입이라는 것과 매치가 되겠죠. 행복한 삶이라는 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매치가 될 겁니다. 역할에 충실한 삶,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세심하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화살표가 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잡고 있는 아메이라는 기회이자 우리가 속해 있는 원팀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정하시죠.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말을 윈스턴 처칠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내려놓고 용기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